이 시간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 시간 5절 마이크로스코픽 포인트 오브 뷰, 커런트 또는 전기 저항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해하는 픽처가 뭔가, 이 픽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픽처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얘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속이 되는데 아무 그 마찰력이 없다면 얘가 무한정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잖아. 아직 상대로는 아니니까. 속도가 콘스턴트한 가속도 걸려버리면 무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 또는 공기 중에도 항상 그 충돌 현상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거든. 더스트 같은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 부딪히면 전자는 너무 작으니까 아주 작은 더스트가 있어도 꽝 부딪히면 상당히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튕겨 나간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산란, 스캐터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캐터링 때문에 일종의 마찰력 같은 그런 힘을 받게 되죠.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프릭션이라고 하고, 그 프릭셔널 포스를 뭐 책에 특별히 뭐 노테이션이 없는데 제가 그냥 스몰 f라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리스어 문자, 이게 뭐냐면 싸이죠. 싸이, 크싸이라고도 있고 싸이라고도 있고, 획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싸이를 써서 계수 어떤 상수 있고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다. 그런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얘가 전자라고 합시다. 그냥 전하 Q라고 합시다. 질량 M이 있어야지 역학 프로블럼을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의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도 되지만 이 프릭션 때문에, 프릭션이 속도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커지면 프릭션이 점점 비례해서 커져요. 그래서 뭐 어떤 적당한 평형점이 생기겠죠, 그죠? 어떤 적당한 평형점까지만 속도가 가속되고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죠. 그게 대략의 픽처예요. 이걸로 이해를 하면은 도체 속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 전류, 비저항,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이론은 아니죠. 보다시피 집어넣은 게 몇 개 없잖아. 이 뭐 비저항, 질량, 뭐 집어넣은 인그레디언트가 별게 없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파워풀한데 잘 맞지는 않는다. 실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2배, 3배 그 정도 틀려요. 그 정도면 뭐 물리학자로서는 훌륭히 잘 맞는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맞으니까. 10배, 100배 틀린 건 아니고 한 2~3배 틀리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맞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시오리는 뭐가 필요하냐?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전자는 너무 작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잘 사는 놈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우린 근데 전자기잖아? 전자기에서는 안 되지. 전자기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 픽처를 만든 사람 이름은 드루드예요. 드루드. 그래서 이 픽처를 드루드 픽처라고 그래. 드루드의 픽처다. 드루드란 사람이 생각해낸 픽처예요.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법칙, MA는 F, 힘이 2개, 오른쪽으로 QE, 왼쪽으로 psi V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을 푼다. 죄다 같은 방향이겠지. 그러니까 벡터 표시 빼버리고 M dV dt로 쓸게요. dV dt는 QE 빼기 psi V 1차원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거 문제 풀면 되는데 이게 V로 묶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psi V 빼기 psi 분의 Q E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나서 요 1차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1차 미분방정식 풀이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최소한 2번 했고, 수리물리 시간에도 했고, 역학 때도 했고, 지금 못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전작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얘를 치환하죠. 뭐 v 프라임이란 기호가 싫은가?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v 프라임이란 것으로 얘를 치환하고 그러면 dv 프라임이나 dv나 어차피 같잖아. 요 앞에 요 뒤에 있는 게 상수니까. 만약 이게 상수라면 이렇게 가정합시다. 전기장도 상수, 전하량도 상수, 싸이라는 계수도 상수라고 그러면 dv 프라임이나 dv 같은 거니까 좌변도 mdv 프라임 dt, 우변은 마이너스 싸이 v 프라임 이렇게 간단한 미방이 되죠. 간단한 1차 미방이 되고 이항했었으면 v 프라임분의 dv 프라임은 마이너스 m분의 싸이. 이런 미방은 어떻게 적분해? 로그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x분의 dx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적분하면 좌우변 적분하면 잠깐 뭐가 빠졌죠? t, dt가 이리 가야지. dt. 좌변은 v에 대한 적분이고 우변은 t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아래 끝, 위 끝 맞춰줘야죠. 이건 타임 제로, 나중 시간. 이 타임 제로에서의 v 프라임, 타임 t에서의 v 프라임. 이렇게. 좌변 적분은 로그 v 프라임인데 나중 거 v 프라임 t 처음 거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 그죠? 우변은 마이너스 m분의 사이 t. 이제 다 됐네. 뒤집으면 v 프라임 t는 v 프라임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이 t 오버 m.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 해야죠.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항상 치환을 하면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원래 거 이거였으니까 이게 vt 빼기 q 2 오버 싸이였고 얘도 v 제로 빼기 q 2 오버 싸인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v 제로를 0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죠? 최초의 정지한 전자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이제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Q2 오버 싸이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싸이 t 오버 m 이렇게 되겠네. 속도를 구했죠. 문제를 푼 거지. 이거 한 번 더 적분하고 위치도 구하겠지만 위치보다 속도가 우리의 관심이니까 속도를 구했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임 제로일 때 익스포넨셜은 제로, 1 빼기 1은 0 여기서 시작하죠. 타임이 작을 때는 익스포넨셜은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하니까 1 더하기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겠네.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면 타임이 무한대가 되면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어떤 상수값에 수렴하게 되죠. 그 상수값은 뭐다? Q2 나누기 싸이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건 VT.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속도가 수렴하잖아. 유한한 값으로. 수렴했네.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됐다. 좋아요. 그래서 V의 타임 인피니티일 때 값이 Q2 오버 싸이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레슨이겠죠. 근데 그 시간은 금방 오겠죠. 전자 입장에서는 전기장 금방 가속되고 금방 세추레이션 돼서 속도가 요 일이 금방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금방 세추레이션 돼서 이런 속도로 일정하게 가겠죠. 오케이. 이제 내가 노트를 왔네. 그래서 이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죠. 순 한글 우리말로는 유동 속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유동 속도 속력 혼자해서 쓰니까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물리학자는 이거 보면 그냥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매번 풀어야지.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걸 다 외우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린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외워요. 아무것도 안 외워. 픽처만 외우겠지. 이게 마찰력이 속도에 비례한 마찰력을 가정했다. 이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나 하나도 안 외울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전류랑 무슨 관계냐? 그 이야기 이제 해봅시다. 이게 전자가 전기장 받으면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 정도로 수렴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전류랑 무슨 관계냐? 보면 여기 보면 전기장 나왔잖아. 그러면 전류랑 관계 있겠지. 앞에서 옴의 법칙이 우리가 뭐였어요? J는 시그마 E 이게 옴의 법칙이었잖아요. 전기장 버전 옴의 V는 IR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옴의 법칙이긴 한데 옴의 법칙을 다시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하 밀도 곱하기 속도가 이게 프리차지의 덴시티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이게 전류 밀도죠. 이건 그냥 전류라는 걸 정의한 거니까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의 밀도 로 곱하기 V가 이게 속도니까 이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로 F.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로가 이게 전하 밀도다. 그죠? 전하 밀도라는 건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기다 이 속도를 집어넣읍시다. 스칼라 그러니까 벡터 표시 빼버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Q 2 나누기 사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로 F Q 나누기 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 F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얘가 전하 밀도니까요. 전하 밀도인데 전자라면은 전자의 전하량은 2죠. 2. 물론 마이너스 5 붙여야 되겠지만 전자의 밀도는 보통 우리가 N로 쓰거든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고 전자의 밀도는 보통 스몰 n을 써요. 근데 이 밀도라는 건 넘버 밀도. 단위 부피당 몇 개냐. 뭐 1/m의 3승 이런 거고 이건 단위가 쿨롱이고 그죠? 전자 밀도. 그러니까 전자기 책에는 전자 밀도란 말이 안 나오는데 다른 책에 가면 전자 밀도를 더 많이 이야기하니까 전자 밀도는 개수 밀도예요. 수 밀도거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냐. 그걸 스몰 n을 보통 쓰는데 그걸 써서 이 전하 밀도를 바꿔 본다면 전자라면은 얘는 전하 밀도는 각각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고 그것의 개수 밀도가 n이니까 여기 2 곱하기 n이겠죠. 마이너스 2가 전하량이고 n이 넘버 밀도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q가 또 뭐가 될 거냐면 q가 마이너스 2겠죠. 전자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두 개니까 2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 n 하나 있었으니까 n 밑에 사이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뭐 보이죠? J는 시그마 E 형태잖아. 이걸 시그마 E라고 한다면 요 시그마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 시그마는 NE 스퀘어 오버 사이다. 이런 걸 알게 되죠. 전기 전도도라고 우리가 하고 이게 드루드 모형이라고도 말해요. 이거를 드루드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해. 근데 이 사인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체 물리나 아니면 양자역학 이런 걸 배운다면 사인은 다시 m 오버 타우예요. 사이가 m 오버 타우. m은 전자의 질량, 그다음에 타우는 전자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충돌하기 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충돌하면 죽는다고 가정하고 충돌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시간. 이거 라이프 타임, 타우, 그다음에 질량 m. 그걸 써서 이걸 쓴다면 이게 n e 스퀘어 타우 오버 m 이렇게 되죠. 고체 물리 교과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역학적인 픽처로 본다면 그 앞에 뭐 계수 사이 여기까지만 일단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옴의 법칙에 나오는 이 시그마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시그마는 우리가 드루드 픽처, 드루드 모형으로 본다면 그 시그마는 그 안에 전하가 몇 개 있냐. 단위 부피당 전하가 많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고 각각의 전하량이 크면 높겠죠. 이게 전자니까 전하량은 1, 2.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의 계수. 이게 이제 분모로 가는데 그건 결국 나중에 말했지만 매스나 라이프타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다 계산 가능한 아는 것들로 계산 가능한 시그마는 얼마다 이렇게 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쳐다봤더니 전자가 몇 개 있네? 그러면 이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얼마겠구나.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마이크로스코피가 픽처 살펴봤고요.
6절로 넘어가 볼까? 자, 이거는 공지했으니까요. 지워버리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Electrostatic equilibrium. 자, 얼마나 좀 전에 릴렉세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요 속도에 비례한 저항력의 요 크기, 요 싸이 값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저 싸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 전자들이 얼마나 빨리 충돌해서 멈출 것이냐 그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렀는데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픽처는 전류가 흐른다는 픽처는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할 거는 전류가 주로 흐를 건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를 건데 전기장 때문에 가속되기만 한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돌해서 멈출 수도 없고 뭐 유동 속도로 이렇게 꾸역꾸역 흘러갈 텐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류거든요.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가속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전진하는 건데 처음에 가속했다가 이게 멈출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꼬여. 처음에 이렇게 이게 가속하는 구간이죠. 가속되다가 속도가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여기까지 대략의 시간. 이 대략의 시간을 타우라고 말하는 건데 그 대략의 시간이 지나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또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픽처로 한다면 LIH 한 미디엄,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앤 호모지니어스한 물질인데 그 물질이 일반적으로 다이엘렉트릭이었는데 우린 지금 2학기고 그러니까 컨덕팅 다이엘렉트릭으로 LIH면서 컨덕팅이면서 다이엘렉트릭인 것으로 이런 미디엄을 생각해 봅시다. LIH 컨덕팅 다이엘렉트릭 미디엄.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주변에서 보기에는 뭐 반도체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반도체라는 것이 이름으로는 반도체니까 뭐 도체가 반이고 부도체가 반이고 이렇게 대충 섞어놓으면 반도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물질 자체가 더 이상 쪼개일 수 없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성이 반도체라는 개성이거든. 근데 그게 도체 쪽에 가깝냐, 부도체 쪽에 가깝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도체 쪽에 가까운 거예요. 반도체를 잘한다는 거는 부도체를 잘 알아야 돼. 도체를 잘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도체는 전자의 밀도가 뭐 10에 21승, 22승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단위 센티미터당 아보가드로 넘버가 10에 2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가 10에 23승계 있을 때 그 중에서 프리 차지가 한 10에 20승계 이상 생겨나면 그걸 우리가 대충 도체라고 대략의 개념이에요. 대략 우리가 도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톰 한 100개당 전자 1개 이상씩 프리캐리어가 막 생겨나면 그걸 대략 도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레이쇼가 훨씬 작아요. 막 10에 7승분의 1, 10에 8승분의 1. 그래서 10에 23승이라면 10에 7승분의 1 그러면 10에 16승 또는 10에 17승 뭐 이 정도. 10에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 전자 밀도가. 그렇게 되면은 아톰 한 100만 개 또는 1000만 개당 1개 정도만 프리캐리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인슐레이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자유전하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반도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컨덕팅 다이렉트릭 미디엄은 우리 책에서는 반도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략의 반도체 같은 픽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poorly conducting하는 다이렉트릭이다. 컨덕팅 하긴 하는데 푸어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J는 시그마 E 형태를 쓸 수 있고요. 전류가 흐를 테니까 시그마가 존재한다. 0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동시에 D는 입실론 E 이것도 쓸 수 있겠죠. 다이렉트릭이니까 양쪽의 특징 시그마와 E를 동시에 쓸 수 있겠어요. 뭐 이 책에서는 굳이 요 JF를 구별해요. JB와 JF를 굳이 구별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따라다닐 필요는 없는데 제가 책 노테이션대로 프리차징한 커런트와 바운드 차지 커런트. 제가 바운드 차지 커런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운드 차지 커런트는 전류를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기본적으로 멀리 못 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류를 만들어내는 커런트 소스는 프리 차지 커런트이기 때문에 JF,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J는 대부분 99.999%가 JF예요. 그러니까 J나 JF랑 같은 건데 굳이 책대로 구별하자면 이렇게 어쨌거나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겠죠. 이걸 써서 살펴보면은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컨티뉴티 이퀘이션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라운드 로 라운드 t가 다이버전스 j, 그죠? 연속 방정식을 이항한 거죠. 여기도 프리라고 굳이 붙일까요? 프리 커런트, 프리 차지 덴시티와 프리 커런트 덴시티가 얘는 다이버전스, 공간에 대한 다이버전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JF에도 요 시그마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안에다가 시그마 2 집어넣읍시다. 근데 시그마 좋아요. 근데 요 2 다시 D로 표현되네. 여기다 그거까지 집어넣어 볼까요? 최대한 미로 때려 넣어서 쓰면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D 이렇게 되겠죠? 넣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하겠지? 시그마나 입실론은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했잖아. 아이소트로픽하다고 했잖아. 미분될 수가 없잖아. 밖으로 빼야 되겠지? 시그마 입실론 다이버전스 T. 아, 다이버전스 T 뭐더라? 아는 표현 아니야? 다이버전스 T가 뭐였지? 전자기 원에서 다이버전스 T는 로, 그죠? 로잖아. 로 F. 자, 됐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라운드 로 F 라운드 T가 시그마 오버 입실론 로 F다. 아, 또 1차 미방이네? 우리의 주식이죠. 1차와 2차 미방은 우리의 주식이에요. 빠질 수 없어. 이걸 빼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의 주식 같은 거. 물리학자로서는 우리의 주식이야. 간식이 아니라. 맨날 밥 먹듯이 뭐 좀 전에 푼 거 또 풀어야 되네? 또 풀지 말까? 다 풀었으니까. 답은 로그죠. 뻔하고. 로그 로 F가 이항하면 시그마 T 오버 입실론이 되고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잽싸게 빨리 풀면은 로 F T와 로 F 제로가 이런 관계가 되겠네. 맞았나? 맞았잖아. 빨리 풀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변을 좀 예쁘게 써보면 입실론 위에 타우 T 오버 타우 이렇게 쓰는 게 예쁘게 쓰는 거죠. 이 타우 자리가 오는 게 뭐냐? 입실론 나누기 시그마라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구해놓고 보니까 약간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면 로 F를 구했는데 로 F를 시간에 대해서 함수로 구한 거죠. 구했더니 공간에 대해서는 얘가 안 변하니까 변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고 사실 이게 편미분이 아니라 사실 전미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의 함수로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공간을 좀 지울까? 타임 제로에서는 얘는 1이고 로 F 제로 로 F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수함수 쪽으로 감소하죠. 감소해서 쭉 0으로 수렴하죠. 이게 이런 현상을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완화. 푸얼리 컨덕팅해. 컨덕팅하다는 말은 전하가 움직여 당길 수 있다는 뜻이죠. 잘 컨덕팅하지 못하지만 푸어하지만 컨덕팅하긴 해. 그러면 그 전하가 제자리에 오래 못 있는다 이 말이죠. 쭉 퍼져나가 버리니까. 공간적으로는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미디엄이 있었다. 이게 지금 LIH 컨덕팅 다이렉트 미디엄이다. 여기다 전하를 내가 올려놓으면은 전하를 뭐 100개를 전자 100개를 여기다 딱 올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컨덕팅 하니까 어딘가로 새 나가. 이쪽으로 가는 놈도 한 놈 있을 테고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을 테고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을 테고 전기장 방향으로 꼭 가는 것도 아니야. 전기장 방향으로 처음에 가려고 하지. 그러나 드리프트 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금방 또 그 최종 속력에 금방 도달해. 그래서 별로 빨리 가지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사방팔방으로 랜덤 모션 비슷하게 흩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 때가 제일 처음 전하를 왔다고 생각하는 이 공간 기준으로 보면 전하가 쭉 시간의 함수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쭉 줄어들어서 시간의 함수로 보면 전하가 사라진다는 거죠. 0이 돼요. 어디 갔냐? 흩어졌지. 익세스 차지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서 어딘가에 쌓였냐? 특별히 쌓인 거 없죠. 전체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대라는 건 그런 거죠. 전체가 똑같아져서 더 이상 전하가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왼쪽에서 오는 놈과 여기서 나간 놈이 이퀄리브리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이 그러면 얼마냐? 우리가 아는 메터들에서 일렉트론이 이건 계산 가능하자면 입실론 시그마. 입실론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고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 축전기 만들어서 재보면 되고요. 이거 시그마 전기 전도도예요. 저항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저항 가지고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잘 하면은 시그마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든 여러분들 이거 각각 다 측정 가능한 거거든. 측정 가능한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잘 맞냐? 내가 말했잖아. 한 두세 배 틀리다고. 드루드 픽처 이것도 여전히 드루드 픽처고요. 이걸로 계산한 값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10-14승 초인가 10-15승 초 정도 돼요. 그냥 순간이지. 10-14승 초 10펨토세컨. 실제 밸류로 계산하고 싶으면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충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여기 쭉 돌아가서 보면은요. 네, 여기 그림 있잖아. 파티클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뭔가 충돌 현상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자역학 앞으로 배우겠지만 양자역학을 쓰면 매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 웨이브 네이처를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퍼져요. 매터가 이게 한 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잘못된 생각이야. 퍼져 있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작고 속도가 빠른 놈은 그 특징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한 점과 여기 있는 한 점이 충돌하는 거가 아니라 얘가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얘도 퍼져 있다고 보고 그러면 충돌할 수 있는 산란 단면적이 훨씬 넓죠. 내가 옆으로 지나만 가도 충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이랑 내가 가서 정면으로 이렇게 가서 꽝 해야만 충돌이잖아. 근데 양자역학적인 충돌은 옆으로만 지나가도 돼. 그러면 이미 충돌을 느껴요. 내가 지나간 데로 퍽 옆으로 밀린단 말이야. 이게 양자역학적인 충돌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한 두세 배쯤 틀리게 돼요. 실제 현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지만 근데 이게 가장 근사한, 가장 그럴듯한, 그러면서 간단한. 우리 물리하고 싶지. 우리는 뭐 다 갖다 피팅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돌의 요소를 가장 간단하게 넣으려면 이렇게 한 거죠. 하여튼 측정값은 10⁻14승 초, 평균 충돌 시간은 한 14승 초 정도 돼요. 이런 동네로 깊이 들어가면 고체 물리예요. 양자역학을 메터에 적용하면 고체 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마치고요. 이제 13장 커런트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암페어 법칙 해봅시다. (19세기) 이야기죠. 19세기는 1800년대 구한말 이전 암페어 법칙 이야기를 해봅시다. 암페어 법칙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동네 시간대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역사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 교과서에 쓰여져요. 암페어만이 있었겠어?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여기서 잊혀진 이름이 한 명 있어요. 웨스테드예요. 웨스테드라는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암페어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했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많이 잊혀졌어요. 자성차 하는 사람들은 알지. 웨스테드, 그러니까 자성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암페어 이름만 남았는데 그 둘의 업적의 차이는 알아야 되겠지. 웨스테드는 웨스테드 OESTEAD 웨스테드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전류 주변에 자기장 이쪽에 들어갔겠지. 이쪽으로 나왔겠지. 간단히 말하면 나침판을 가까이 갔더니 나침판 잘 안 그려지네. 나침판이 전류도선 옆에 갔더니 나침판이 움직이더라. 뭐 간단하죠. 웨스테드. 그건 그래도 0과 1의 발견이지. 그전에 나침판은 중요했겠죠. 항해를 하려면. 아직 전기 나오기 전이야. GPS 없다고. 내비게이션이 안 돼. 나침판이 중요하던 시절인데 나침판에 영향을 주는 건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항해를 할 때 사용해서 북쪽이 저쪽에.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뒀더니 나침판이 영향을 받더라.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었던 거지. 일단 전류를 흘려야 되잖아. 전류 흘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볼타 전지라고 화학 전지, 최초의 화학 전지가 이보다 더 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전선이 철강도 만들고 뭐 그죠? 무기도 좀 만들 수 있는 제철소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게 전선도 만들고 전선도 뽑는 거 아니야? 18세기니까 19세기니까 전등을 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일렉트릭 라이트를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웨스테드의 발견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르니까 옆에 자기장 흐른다. 근데 그 시점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전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축전기가 없는데 뭐. 전선 있고 축전기 있어야 이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나침반 옆에 갖다 댔을 뿐인데 웨스테드가 이름이 남았잖아. OE. 단위예요. 단위의 이름이 남았어. 암페어는 뭐냐? 암페어는 이것도 했겠지. 근데 이거는 이미 웨스테드가 먼저 했다는 게 명약 관하에 논문을 썼는지 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암페어는 후발 주자인 거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에 누가 벌써 해버렸어. 암페어는 뭐였냐? 전류도선이 두 개야. 이번엔 두 개. 내가 이번엔 여기 나침판 역할을 내가 전류도선으로 해봤다. 그랬더니 둘이 땡기네? 얘네 이쪽으로. 같은 방향 전류는 서로 땡긴다. 반대는 서로 민다. 이 실험이 암페어가 처음 한 실험이에요. 이거는 좀 더 난이도가 있죠? 배터리가 두 개 필요하잖아. 왼쪽에 전류, 오른쪽 전류.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전선도 두 개 필요하잖아. 하나로 되는 일로 앞에 놈이 재미를 본 걸로 파악이 되면 잽싸게 그 다음 팔로워를 뭘 해야 되냐면 두 개를 해봐야 돼요. 두 개도 잘하면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국물도 없어요. 세 번째 전류 세 개 흘린 놈도 있고 네 개 흘린 놈도 있을 텐데 역사 이름이 없죠. 재미가 없거든.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급감해. 그게 물리학 논문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그다음 기타 등등인데 기타 등등은 라이프 타임이 뭐 짧으면 1년, 길면 10년이에요. 그 뒤에는 팔로우는 이미 남들이 다 하는 걸 왜 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대략 1819년에서 1825년 사이에 한 7, 8년 사이에, 5, 6년 사이, 그죠? 금방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수천 년간 나침판만 들고 댕겼는데 이 나침판을 잘 만드는 놈이 장땡이었어요. 나침판을 잘 만들면 그걸로 이제 북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항해도 하고. 근데 이제 전류로 그걸 대체할 수가 있네. 나침판을 만들 수도 있고. 요즘 나침판, 전자회로로 쓰는 나침판 있잖아요. 전자회로로 만드는 나침판에는 자석이 들어있지 않잖아. 전자회로로만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홀 이펙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암페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암페어가 이름이 남았고 암페어의 단위는 요거 알잖아. A. 자, 그래서 이제 웨스테드하고 암페어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하던 거는 스테디 커런트. 직류를 가지고 하던 시절이죠.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하고 에디슨하고 경쟁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직류
에디슨은 직류회로, 뭐 테슬라는 교류회로, 발전소는 테슬라, 그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교류가 더, 직류가 더 쉬웠고, 그래서 에디슨이 그 당시에 에디슨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게 전기 자동차였어. 전기 자동차. 축전기를 지금 전기 자동차 돌아다니래? 거의 뭐 몇 년 전이야? 100년 전이야? 200년 전이야? 그 당시에는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실용화를 못했지. 실용화라는 건 남들이 뭐 돈 내고 살 만큼 너무 무거워. 축전기가 구려가지고 축전기가 너무 무거워. 축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자동차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제 막 굴러다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는데 사실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쉽거든. 만들기 훨씬 쉬워요. 부품만 있으면 되잖아. 엔진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특허도 더 먼저 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구현하기 어려워.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기술로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여튼 그 중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스테디 커런트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암페어가 지금 말한 요 두 전류가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적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 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1절에 나오는 건데 커런트 C'이라는 커런트와 C라는 커런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C'이 C에 주는 힘 이렇게 쓴 건데요. 앞에 개수는 4파이분의 뮤제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O 인테그럴 2개 해야 돼요. C와 C 프라임 분자 I ds 벡터 외적 가로 열고 I 프라임 ds 프라임 벡터 외적 R 방향 벡터 가로 닫고 나누기 라지 R의 제곱. 요게 힘이에요. 요게 힘이야. 이 전류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힘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안 배운 것 같은데요. 4파이분의 뮤제로 거리 D분의 I 프라임. 고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머릿속에 얼핏 기억이 나네. 고등학교 때 저렇게 배운 것으로. 두 직선 전류가 I와 I 프라임이 있고 거리가 D 떨어졌다면 그리고 평행하다면 두 사이 힘은 이거다. 외웠거든. 거리 뒤에 제곱이었겠네. 그지? 틀릴 뻔했네. 그지? 외웠을 텐데 그거는 직선 전류인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 직선이라 하면 무한정 우주 저 끝까지 가야 돼. 우주 저 끝까지 전설을 쭉 뻗으면 도대체 그 배터리가 얼마나 길어야 돼? 배터리가 얼마나 커야 될까? 왜냐면 전선에 전류 흘리려면 이게 저항이 있는데 길이에 비례하잖아. 저항값이. 무한 도선은 도대체 저항이 얼마야? 그러면 배터리가 얼마나 강력해야 돼?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한 과장이고 불가능하다. 요 두 전선 사이 거리가 뭐 밀리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한 10cm 이 정도 거리에서만 직선 그 정도 구간에서만 내가 근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이 무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전류 도선은 이렇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도선이 뭐 이렇게 닫혀 있고요. 여기 이유가 있겠지. 뭐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얘가 전류 흘렸겠지. 이게 C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게 C 프라임이라는 전류 회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회로가 또 있는데 얘도 배터리가 있겠지. 배터리가 없으면 전류가 못 도니까 직류 전류 배터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얘는 전류를 돌리고 있어요. C라고 합시다. 요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 직선 전류는 뭐냐? 여기도 배터리 있는 거지.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배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배터리 없이 전류가 흐른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근데 요거 지금 요 부분 여러분들이 생략한 거잖아. 요 부분 생략하고 배터리와 전류는 이게 이어야 폐회로를 이어야만 전류가 흐르는데 직선 전류라는 건 애초에 굉장히 과장된 심플리파이된 물리학자적인 생각인 거지. 실질적이진 않죠. 물론 그거 써서 하고 싶지. 근데 우리 대학교니까 벡터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 모양도 닫혀 있고 이 모양도 닫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도 돼.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이 어려워지겠지. 그렇게 이게 서로 이렇게 따로
클로즈 돼 있는 걸 생각하는 건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도 된다고 해서 이 식으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힘이 제로겠지. 이렇게 되면 네트 포스가 아마 제로일 거야.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렇게 돼야만 네트 포스가 좀 생길 거야. 가까운 쪽,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이 훨씬 힘이 강력하고요. 멀면 힘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가까운 쪽,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도목하고 요 대목, 요 둘이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놈은 그냥 마이너 퍼터베이션, 있으나 마나.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세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아 여기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아 서로 밀겠네. 바로 알 수 있잖아. 서로 밀겠네.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복잡하지만 이건 다 요 모든 힘의 요소를 다 포함하려니까 이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SS는 얘죠. 4파이브의 뮤즈라 D 제곱분의 I 프라임. 직선 구간 가까운데 예요. 이 표현이 하늘에서 왜 갑자기 퉁 떨어지고 시작하느냐? 좀 그 말하기 어려워요. 그 저자의 의도니까. 저자는 그 순서를 좀 바꿔서 그 비오사바르 법칙, 비필드를 계산하는 비오사바르 법칙. 이것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왕스니스가. 그래서 최종적인 힘의 형태는 이런 형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쿨롱의 힘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거리 r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r 방향 벡터하고 관계가 있어요. 똑같진 않지. 쿨롱의 힘은 r 방향 벡터에 비례했지만 얘는 직접 비례하진 않아요. 외적 두 번, 한 번, 두 번. 이 x 표시가 단순한 곱셈 아닌 건 알죠. 벡터 외적이야. 방향이 바뀌어. 그러니까 요 s 벡터와 s 프라임 벡터 요 s 프라임 벡터와 r 헷 벡터의 직각인 방향의 어떤 벡터와 s 벡터가 또 외적을 해야 돼. 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평행 전류에 대한 상호작용 이거를 방향을 퍼펙트하게 우리가 메모라이즈 하고 있으면 방향을 헷갈릴 일은 없어요. 이게 힘이 두 전류가 서로 땡기는 힘이거나 서로 미는 힘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두 전류가 애초에 직각 방향이었다. 그러면은 힘이 0이에요. 요 릴레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는데 두 전류가 평행한 성분이 있어야만 요 같이 평행하든 반대로 평행하든 간에 이래야만 서로 넌제로인 힘을 작용할 수 있어요. 서로 애초에 직각 방향 전류다. 그러면 이 힘 계산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건 뭐 사족이고요. 그거는 벡터 이 외적의 성질인데 이거 한 바퀴씩 돌려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백캡 BAC, CAB 백캡 시어렘 써서 해보면 금방 제가 말한 말 이렇게 되면 서로 0이라는 거 금방 해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상태는 몰라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저게 이제 힘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죠. 암페어 법칙 또는 자기력 이건 힘의 단위 뉴턴이 될 거고 그럼 뮤제로의 단위가 있을 텐데 뮤제로는 자기 감수율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일 거예요.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일 텐데 얘가 값이 얼마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가 뉴턴 퍼 암페어의 제곱 뉴턴 퍼 암페어 제곱 뉴턴 퍼 암페어 제곱 맞겠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의 제곱 이걸 다르게 쓰면 이 단위를 다르게 쓰면 헨리 퍼 미터 헨리 퍼 미터 이건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식이 나오면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올 거고 지금 이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은 눈에서 보여요. 이게 뉴턴이고 여기 암페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길이가 두 개 있죠. 미터의 제곱 분모의 미터의 제곱 있죠. 미터의 제곱 약수분되고 암페어 제곱만 남아서 뉴턴 퍼 암페어 제곱 이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 전류 회로 성분이 두 개가 있고 둘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인 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인터랙션 하는 거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원점을 잡아서 일단 원점 잡고 여기 요 회로 C에 있는 한 점 이걸 R 벡터 이 회로 C 프라임에 있는 한 점 이걸 R 프라임 벡터 그래서 R 프라임에서 R까지 이걸 상대 벡터 이렇게 해서도 했었지만 이 컨셉을 쓴 거죠. 그래서 R 프라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만한 성분이 이 전류 성분이 I ds 프라임이죠. I 프라임 ds 프라임 요 놈이 여기 이쪽에 있는 요만한 전류 성분 이거는 뭐죠? I ds
라는 성분이겠죠. 얘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류고 전류 엘리먼트 IDS. 제가 이걸 항상 이 표현으로 IDS, JDV, KDA 이걸로 꼭 기억하라는 게 이 자리를 그걸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필라멘트니까 이렇게 하지. 양쪽이 J, 부피로 막 전류가 퍼져 있다. 그러면 JDV 여기다 바꾸면 돼요. J 프라임, DV 프라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라. 면전류다. 그러면 KDA, K 프라임, DA 프라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거리 R 제곱, 이 R 방향 단위 벡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요 폐회로다. 요 폐회로 적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적분 안 하겠지. 이걸 왜 자네들한테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이건 대학원생한테 시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요 중에 하나는 직선 전류, 하나는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시키죠 이제. 뭐 하나는 원형 전류, 하나 직선 전류 하든지 직선과 원형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쪽 전류가 이쪽에 작용하는 힘과 이쪽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작용 반작용 관계일 거고 지금 그래서 C'이 C에 주는 힘 이렇게 썼는데 C가 C'에 주는 힘은 보면 요 둘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작용 반작용이 저절로 되도록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2절 연습을 해봅시다. 두 개의 무한 전류, two infinitely long parallel current. 하나를 Z축에 놓고요. 이걸 I'이라고 하죠. 전류가 플러스 Z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고요. 이거 회로는 아니지만 이걸 C'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폐회로 어디선가 무한대에 가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뭐 가정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현실적이진 않아요. 오른쪽에다가 이거랑 평행한 전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걔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I가 흐른다고 합시다. 얘는 C라고 합시다. 이 전류 회로의 이름은 C. C 프라임, 서킷 프라임, C 프라임, I 프라임. DS 벡터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작은 DS 벡터, 여기 작은 DS 벡터, DS 프라임 벡터라고 하겠죠? 각각 생각하고요. 딱 보니까 둘 다 Z축으로 되었네. 그래서 DS 프라임 벡터는 DG 프라임 곱하기 Z 방향이겠다. Z 방향 놨으니까. 이 DS 벡터는 뭐겠어요? DS 벡터는 DG고 Z 방향이겠구나. 코디네이트로 미리미리 바꿔놓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코디네이터 써야 될 것 같아? 실린드리칼, XYG. 이 상태에서는 XYG도 괜찮아요. 이 둘이 같이 있는 평면을 X 방향으로 놓으면 XYG 썼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쓰고 있어요. 여기 적당히 원점 잡아갖고요. 높이가 0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이제 로 방향. 자, 그러면 이제 R 벡터, R 프라임 벡터 각각 정해야 되죠. R 벡터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R 벡터죠. 이게 R 벡터죠. R 프라임 벡터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R 프라임 벡터죠. R 프라임에서 R까지 그게 라지 R 벡터죠. 라지 R 벡터. R에서 R 프라임 뺀 거니까 작도를 여기까지 해놔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그래서 R 벡터를 표시해야 되겠죠. R 벡터는 R에서 R 프라임 뺀 건데 이거 어떻게 표현될까? 이걸 표현해야 되겠죠. 하려면 각각을 먼저 해야 되겠지. R은 뭐야? 너무 빨리 했다. 하나씩 그래서 천천히 합시다. R 프라임 벡터부터. R 프라임 벡터는 뭐야? R 프라임 벡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Z 방향이잖아. Z 방향이고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Z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Z 프라임, Z. R 벡터는 뭐야?
Z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쓰고 ZZ라고 쓰고 얘 근데 로 방향도 이게 반지름이 0인 얘를 Z축에 넣고 얘를 Z축이 아닌 데 넣을 거니까 얘는 유한한 어떤 뭐로 썼나? 로로 썼네. 로 여기 써야 되겠죠. 근데 보통 로 파이지 순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순서를 엉클러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로 더하기 GG 이렇게 쓸게요. 자, 됐으니까 그러면 라지 R 벡터 구해야지. R에서 R 프라임 빼 뭐예요? 로 더하기 G 빼기 G 프라임 G네. 오케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필요한 요소를 대충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있는 R 벡터 구해놨잖아. 근데 R의 제곱 필요하죠? R의 제곱도 미리 구해놓을까? R의 제곱은 로 제곱 더하기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이겠네?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걸 써볼까? IDS 외적 IDS 프라임 외적 R 헷 나누기 R 제곱. 근데 이런 건요. R 헷 이런 거 끌고 다니기 힘들거든. R 헷은 곧 항상 R 벡터 나누기 라지 R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항상 쉬워요. 그게 무조건 쉬우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걸 써보면 I는 그대로 쓰고요. I DS 자리에 옮겨 쓰는 그다음 또 옮겨 쓰는 거야. 이거 I 프라임이었지? 둘 중에 하나 프라임. 오케이. I 프라임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써볼게요. DS가 어디 있어? DG G 외적 얘는 DS 프라임 저기 있네. DG 프라임 G 외적 R 벡터 쓸 거예요. R 벡터 나누기 R 벡터 있지? 여기 있네. 가로를 하나 더 쳐야 되네. 가로 하나 더 쳐. 로 더하기 G 빼기 G 프라임 G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나누기 라지 R의 3승이죠.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승. 됐죠? 굉장히 험악해 보여요. 이게 많이 써놓고 보면 험악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 벡터만 순서가 중요하지 스칼라들은 앞으로 쫙 빼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스칼라들 앞으로 빼고 쓴다고 하면은 I 프라임 DG 프라임 빼놓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니까 G 외적 로 G 빼기 G 프라임 G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이게 스칼라 또 이쪽으로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2분의 3승 앞으로 뺐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아직 계산 다 안 했지. 벡터의 외적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짱구를 좀 굴려야 되겠다. 계속 우리가 하염없이 끌고 갈 수 영인 놈이 있어 보여요. Z와 Z의 외적 같은 방향끼리 외적을 하면 0이죠. Z와 Z의 외적은 0이야. 같은 방향이랑 외적하면 0이잖아. 사이각도가 없으니까. A, B, 사인 파인데 사인 제로는 제로. 그죠? 같은 방향. 요 놈은 0이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계산할 필요 없어. 굉장히 쉽죠. 안 필요했던 거야. 요거 Z로 1, 2, 3, 1이죠. 이거 3, 1. 로 파이 G 순서인데 Z로 파이죠. 파이. 얘는 파이야. 여기까지 계산하면 로는 앞으로 빼고 Z로 파이 방향이구나. 자, 이제 요 바깥에 거 할까? Z하고 파이 3, 2 마이너스 로 방향이네. 마이너스 로 방향이구나. 로 파이 지수 방향이니까 로 파이 G잖아. 이게 1, 2, 3 시간 사이클릭 오더니까 3, 2 2, 3이 1인데 3,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 방향 됐네. 다 했어요. 그래서 계산 끝났어.
자, 그래서 이걸 쓰면은 마이너스 로로다. 오케이. I 프라임 DG 프라임 로 마이너스 로 방향 그다음에 로의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게 요만큼이에요. 앞에 법칙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외우는 거 나 권장하지 않아.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엘리멘트 생각해서 요만큼 다 쓰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외워서 아무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자, 따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 적분하면 돼. 적분이 여기 무한전류니까 적분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적분은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구간을 잡아서 적분하면 되죠. 자, 원래 힘 4파이분의 뮤제로. 근데 지금 이 힘이 뭐가 뭐 해주는 힘이죠? 그 방향이 다르거든. 지금 요 컨셉으로 하면은 I 프라임이 I에 주는 힘이에요. 지금 이거는 I 프라임이 I에 주는 힘이거든. C 프라임이 C에 주는 힘. 그걸 말하는 거고. 쓰면은 적분 두 개인데 이게 O 인테그럴인데 이건 이 상황 O 인테그럴이 아니잖아. 무한전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DG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DG 프라임 이런 적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I 프라임 방향 마이너스 로 방향 그 다음에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앞으로 빼면은 4파이분의 마이너스 뮤제로 I 프라임 로 방향 이중적분 오케이 DG 프라임 1 나누기 로 제곱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2분의 3승 이런 적분이 나와요. 근데 이 적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이 적분이 딱 보기에도 그냥 간단히 쉽지 않잖아. 얼핏 보기 게다가 이중 적분이거든요. 한 번 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데 이중이야. 물론 둘 중에 한 적분은 쉬워요. 근데 첫 번째 적분이 좀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트리비얼하진 않아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한 3가지쯤 되는데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돼요. 그 3가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요식부터 바로 시작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